네, 서울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에도 여야는 유세 현장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한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두 분은 이 뜨거운 사전투표율 열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열기가 과연 본투표로까지 이어질지 먼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22.64%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21년도 4.7 재보선 때 20.54%였는데 이게 한 1% 이상 더 높아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쭉 가면서요. 이제 홍보 효과라든가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전투표를 하면 편리하다 이런 게 알게 돼서 이게 경향적으로 선거를 거듭할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선 날은 평일이잖아요. 예. 직장인들이 투표를 하기가 힘들죠. 특히 강서구는 유권자 비중을 보면은 상당히 젊은 구입니다. 30대가 제일 많고요, 19%. 그다음 40대, 50대 순으로 많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 대거 이제 투표장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본 투표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선거의 그 경향들을 보면 이것이 꼭 강력한 본 투표 상승률로 이어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 이게 반드시 본 투표의 상승률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국민의힘의 희망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 투표의 투표율을 보면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서 강한지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대한 국민의 민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만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에 본투표에서는 낮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흐름입니다. 정권의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은 비등한 상황이고 그것이 투표장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고서 정권 심판론 여론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강서구민의 재개발 열망 그리고 야당 독주에 대한 심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재보선은 조직 투표 경향을 보입니다. 지지층의 결속도 정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정도 표류가 되고 국회도 표류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국민 일반의 경제나 민생 현안들도 사실상 표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사태를 보면서 이게 사법부의 공백뿐만 아니라 요즘에 민주당이 입만 열면은 뭐 장관 해임, 탄핵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의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서구가 낙후된 지역도 있고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무슨 개발 수요를 수용해서 간다든가 하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 그다음에 집권 세력의 기대심리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님, 앞서 정권 심판론이 반영됐다라고 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정권 심판이 아닌 야당 독주 심판론이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서는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 결과를 보시면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누적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게 개선이 될 거라고 다들 기대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욱더
독재의 형태로, 독주의 형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를 심판하는 것은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절대 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을 심판해야만 이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국민적인 마음이 확고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투표 결과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텐데 그 영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연휴 마지막 날이자 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도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직접 현장을 찾는데요. 자, 이 대표의 지원 유세 과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투표가 모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뭐 지도력이라든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뭐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뭐 유세현장으로 가실 걸로 예상들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지지층 결속에 사활이 걸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에게 투표 동료, 참여, 결속 이걸 당부하는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 현장으로 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 반대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거부감과 반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부차적인 효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셨듯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중도층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정당이든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여파가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세장에 찾음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 그리고 당대표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욱더 중도층까지 유입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구청장 선거지만 이렇게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당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의 흐름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뭐 전국적 선거로 커져버렸습니다. 사실은 구청장 선거지만은 지역 현안이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뭐 이런 정책 대결을 찾아보기 힘든 선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거대 야당 견제론, 뭐 정부 견제론 이렇게 붙다가 보니까 선거의 결과가 지금 한 5개월 남은 총선의 시금석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하는 정당은 생각보다도 좀 심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패배한 정당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혁신 논쟁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선의 영향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고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총선까지는 너무 먼 일이죠. 당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도부의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차원을 좀 더 넘어서 대통령의 전국 운영과 관련돼서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 민생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면 전국 운영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게 상식일 수 있거든요. 상식이라고 국민들은 보실 텐데 그거에 부합하는 전국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덕불 장군의 그 독재의 길로 계속 가실 건지 그게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게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두 분께서 이번 구청장 선거가 총선에 영향 불가피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이냐 벌써부터 여야가 벌써부터 좀 선거에 사활을 거는 그런 분위기인데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제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현역 교체율입니다.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21대 총선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K방역 변수도 있었고,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를 보면은 교체율이 높았던,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았던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8대는 한나라당에서 38% 교체를 했고요. 19대는 새누리당에서 47%씩이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더불어민주당이 33%의 현역 의원 교체율을 보였는데, 현역 의원 교체율이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역 의원 교체율과 관련된 당 혁신 방안, 흐름, 그런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네거티브 이슈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다음 제가 볼 때 세 번째로는 국민들의 느끼는 체감 경제라든가 체감 민생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현안들이 있는데, 단순히 경제가 좋다, 민생이 좋다 이런 걸 벗어나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정당이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총선의 승패를 가를 변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단합, 혁신, 그리고 대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단합은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의 분란이 계속 있는 정당에 국민이 투표하는 경우는 일당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혁신, 당연히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거듭 계속 새로워지기 위한 혁신의 경쟁, 그 경쟁에서 성공하지 않은 정당이 일당이 된 적은 없다. 성공한 정당이 항상 일당이 됐다. 세 번째는 지금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 위기까지 번져서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전국 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전국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 말씀드렸던 단합, 혁신, 대안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한 우위에 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부산 해운대갑 3선 의원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중진 의원 험지 출마론에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런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중진의 험지 출마가 과연 탄력을 받고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역대 총선을 보면요, 보통 한 3, 4개월 전부터 이게 이제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기득권 포기 선언들이 여태껏 나왔었습니다. 예. 관례적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신호탄을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양당 공이 내년에 다선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어떤 다선 의원도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당선 안정권에 들어있는 지역구를 둔 다선 의원에 대한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아마도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의 상황을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현역 의원 숫자가 168명이에요. 그 중에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39명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비명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정치적 쟁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 같으면 아마도 민주당의 다선 의원 교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교체율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의 혁신 경쟁을 촉발하는 그게 글쎄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측면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미풍이 항상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진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국민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느냐, 감동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 두 번째로는 의도는 좋으나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도 좀 중간에 풀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성과
당선 가능성. 근데 진정성 측면에서 이번에 하태경 의원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지만 그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님은 영남의 3선 출신 아니십니까? 국민의힘이 항상 3선 험지가 아닌 지역, 따뜻한 곳에서 3선하는 의원님들에게 또다시 공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3선 의원이 4선 가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자기 살 길을 찾으러 가는 거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방점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분들이 아주 좋은 지역구에서 아주 평온하게 잘 사셨는데 수도권에 와서 이 험지에서 잘 살아남으실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하태경 의원님의 이 결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미풍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진의 험지 출마론에 관련돼서도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고 국민들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진정성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의 험지 출마 진정성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험지 출마도 진정성 부분을 국민들에게 이제 공감을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뭐 저는 이 윤재관 부의장님의 말씀을 응원 멘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요,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구를 포기하고 수도권에 간다는 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말을 하나 안 하나 서로 다 아는 거고요. 진정성을 얘기하기에는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코너에 밀려서 가는 거였으면 제가 볼 때 내년 초나 총선에 임박해서 가지 지금 벌써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작용을 했고 그 의지에 따라서 수도권에다가 안착을 하는 노력을 미리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정치적인 안경을 쓰지 말고요. 칼날을 씌우지 말고 진정성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단행한 3개 부처 개각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사태가 빚어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일단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임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가 끝났습니까? 청문회 중이다. 청문회 중에 후보자가 주랭랑을 쳐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다시 속개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금 상황은 임명을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릴 거 없습니다. 김행 후보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있습니다. 어떻게 청문회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나갑시다 하고 여당과 후보자가 함께 나가는 이런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모렴치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퇴 요구를 계속하고 있죠. 당연히 사퇴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좀 자괴감이 좀 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행방지법까지 지금 오늘 발의가 됐죠. 청문회에 나오지 않거나 청문회 중간에 도중에 이번처럼 도망을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퇴한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는 상태인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막가파식 이 인사청문회거든요. 좀 국민들께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고요. 대통령은 임명 처리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조보 원장님. 글쎄요, 뭐 국회 상황이 종결이 돼야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뭐 흐름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다가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안을 보낸 게 지난달 9월 15일입니다. 지금 관련 법안상으로 보면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끝내게 돼 있는데 그 날짜가 10월 5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상으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이 종결된 시점이다. 이 점은 제가 짚고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관청문회는 하루 하게 돼 있습니다. 10월 5일 날 하루 하게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제가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11시 반쯤 넘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6일까지 연장을 했던데
장관 청문회를 이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어쨌든 뭐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 청문회 절차가 안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팩트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10시 50분에 나가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고 여당에서 후보자와 여당의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나가셨죠. 그 뒤로 지금 차수 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2시까지 입장을 다시 하셨어야 되는데 속개한 뒤로에도 잠수를 타셔버렸어요.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인사청문회에서 잠수를 타버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니 그걸 어떻게 12시에 끝내겠습니까? 계속 기다려야죠. 후보자가 올 거라고 다들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차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민주당 건인숙 위원장의 정해 선언에 따라서 나간 거고요. 여당 의원이 불러서 나간 건 아니고요. 정해 선언에 따라서 나갔고 대기실에서 1시간 이상 대기했다는 말씀을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